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신대현 박사님이나 치명재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단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은 연구 결과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연구의 성격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머티리얼 리사이클링이란 차원에서는 이제 공통적입니다만은 비교적 저온에서 원료화 가능한 그런 폴리우레탄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다룬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제 이 경우 해중합이라는 원료화 과정은 비교적 저온,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공정 같으면 400도 이상이 되는데 400도 정도지만 저희는 한 200도 정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기존에 많이 상용화된 공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드는 해중합물을 가지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고 또 그쪽에서 응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네, 폴리우레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폴리올 화합물로부터 이들은 아주 반응이 아주 잘 갑니다. 상온에서도 이런 우레탄 유닛을 형성해서 반응이 되는 폴리머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폴리아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로부터 만들다 보면 이들은 네트워크 구조가 되면서 이제 이들의 분자량이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얻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리사이클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런 냉장고의 벽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단열재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이것들은 실제 우리가 만져보면 상당히 리치드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간 흐립니다만 이런 판재 형태로 샌드위치 판넬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LNG선이라든지 또는 냉동 컨테이너 등의 다양하게 단열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프트한 것들은 자동차 시트라든지 그 외에 가구, 소파 등에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섬유류로는 이제 인조 가죽들이 이제 폴리우레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원료화하는 그런 웨이스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전 세계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4년 현재 이런 폴리우레탄 사용량이 약 100만 톤이, 죄송합니다. 100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연간 수요는 약 40만 톤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00만 ton 정도의 세계 수요 중에 앞에 말씀드린 가구나 침대 이런 것들이 약 30%, 자동차 시트가 약 16%, 그다음에 이제 단열재가 꽤 많습니다. 건축용이라든지 이제 어플라이언스에 들어간 것들이 이제 꽤 합하면 약 26%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신발, 슈솔, 여기서 이제 기타라고 하면 도료나 접착제 등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사실은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분리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네, 앞에 처음에 독일 초청연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특히 EU 쪽에서는 2006년까지 폐차의 85%를 회수하고 재활용률이 80%가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도 비슷한 수준의 재활용을 규제화하고 있고 또 일본은 또 냉장고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경질폼 같은 경우 50% 재활용이 하나의 의무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가 도입이 되면서 앞에 말씀드린 가전제품 3사라든지 또는 다른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도입이 되면서 리사이클링 센터가 이제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재활용 대상 물질로 이제 다양하게 소스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제 이들에 대한 처리 기술이 이제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2002년 같으면 시트 폼 또는 경질 폼 이런 것들이 한 10,000톤 좀 넘었는데 한 내후년만 돼도 이게 약 3배 가까이로 늘어날 것 같고 이것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폐차장 또는 경질 폼이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나오는 것만 따진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죠. 이런 폼의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배율로 발포가 된 제품들이어서 우리가 다루는데 상당히 좀 볼루미너스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대개 분쇄한 형태로들 그 감용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먼저 이제 구체적인 저희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기존의 이제 이거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를 보면 우리가 그 피지컬 리사이클링의 경우 앞에 연질 폼 같은 것들은 접착제로 다시 붙여서 그 리본디드 폼 또는 T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들의 경우 상당히 이물질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분쇄한 분말들을 폼을 제조할 때 다시 첨가할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 많아야 한 10 내지 15% 정도만 첨가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사실은 폴리우레탄 폼을 다시 그 이용을 제조하는 제품이 물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재활용 기술이 있지만 실제 여기서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그 한계, 그 적용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적인 처리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료화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분류한 화학적 재활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마일드한 한 200도 안팎에서 해중합을 시키는데 글라이콜을 이용하는 경우 글라이콜리시스, 아민을 이용하는 아미놀리시스,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는 가수분해 하이드롤리시스가 가능한데 가수분해의 경우는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고 또 수율이 낮고 그 컨버전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 내지는 아미놀리시스를 선호하는데 그동안 대부분 글라이콜리시스에 대한 그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얻어진 것들은 폴리올이 주 성분이 되고 이것들은 다시 폴리우레탄을 제조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다시 폴리우레탄의 제조에 이용되기보다는 다른 아미놀리시스화한 것은 아민이 많아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데 이용은 좀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아민으로서 폴리아민을 이용하는 에폭시 경화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 부가가치가 큰 화학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들 계셨습니다. 연료화 에너지 해수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재활용 기술이 우레탄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연질 폼의 경우 앞에 말씀드린 그 재활용이 되지 못한 것들은 대부분 소각이 되고 있고요. 경질 폼도 마찬가지 가전사들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판덱스 스크랩의 경우도 솔벤트를 포함한 웨스피닝에서 나온 소각 폐기물들은 소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소각 과정에서 특히 폴리우레탄 같이 질소를 포함한 놈들은 HCN 가스가 그 발생이 되고요. 아울러서 상당히 그 설비들을 부식을 심하게 시키기 때문에 소각의 다른 그 플라스틱 웨이스트보다도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이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건 앞에 있는 그 에너지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단위가 빠졌는데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단위로 나타낸 발열량인데 다른 뭐 폴리올레핀이나 이런 수치들보다는 발열량은 좀 작은 편입니다. 다음. 에너지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앞에 독일과 비슷하게 상당히 앞으로 한 70%까지를 열에너지를 세수하는 것 쪽이 이제 그 하나의 스트래티지로 되어 있는데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뭐 그 우레탄의 경우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폴리우레탄의 경우 이제 HCN 가스가 나온 문제. 이건 이제 독일의 그 카민스키 교수 데이터입니다. 다음. 이제 그 케미컬 처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글라이콜을 이용해서 폴리우레탄을 우리가 해중합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우레탄 유니트를 글라이콜하고 반응을 시키면 교환 반응에 의해서 이런 그 글리콜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유레아나 비우렉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아민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글라이콜리시스 프로덕트를 폴리올로서 폴리우레탄 제조에 사용할 때는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들을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 10 내지 15%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그 기술 개발 사항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또 최근에 기술의 진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그런데 비해서 이제 아미놀리시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아민이 되고요. 일부가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진 폴리올 형태로 포함이 된 프로덕트가 이제 얻어지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180에서 200도씨면은 200도씨 조건에서 익스체인지 반응의 효과적인 촉매를 첨가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로 한 4시간 이내에 모든 프로덕트들이 다 얻어집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질 폼에 특히 이제 냉장고 가전센터 그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이제 다량 나오는 이것들을 이제 아미노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인 연구로 저희가 알려진 조성의 그 폴리올 그 다음에 아이조시아네트를 이용해서 폼을 만든 하나의 레시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폴리올도 사실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용이 되고 있고 아민 베이스도 있고 뭐 슈가 베이스도 있고 이들이 혼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또 자주 이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그렇게 만든 것들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틸렌 다이아민으로 이제 해중합을 해서 얻어진 그 아미노리시스 프로덕트의 활성수소 당량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얻어진 대부분의 아민으로 구성된 그 해중합물은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로 이용이 될 때 활성수소 당량이 이제 에폭시 수지와의 배합 B를 이제 결정짓는 하나의 물질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 결과를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실제 여기서 앞에 이 슬래시 앞에 있는 것들은 폼의 종류, 그다음에 뒤 거는 아민의 그 종류 및 그 폼과 아민의 레이쇼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2대1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이 숫자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민 첨가량이 이제 많아지면 활성수 당량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아민이 이제 종류가 달라져. 이건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이건 다이에틸렌 트리아민인데, 이거 아까 말씀 제가 잘못드렸네요. 이렇게 이제 다른 것들이 얻어지고 이제 폼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아민의 특성들을 이제 조사한 결과로서 이제 프라이머리 아민 함량, 세컨더리 아민 함량, 터셔리 아민 함량인데, 이 AF 시리즈는 이게 아민 베이스의 폴리올이기 때문에 폴리올 자체에 이런 3차 아민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좀 다른 것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민이 많이 첨가된 경우 세컨더리 아민이 이제 많이 나온 것은 들어간 것들이 프리 아민으로 같이 녹아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적합한 레이쇼는 2대1 정도가 이제 적합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음. 이런 에폭시 수지는 사실은 접착제나 코팅에 이제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것들의 경화는 아미노 화합물들을 이용해서 에폭시 링이 개환이 되면서 망상 구조를 가진 이제 열경화성 수지가 되는데 이것들은 뭐 바닥재, 앞에 말씀드린 접착제, 도료 등이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이 아미노 화합물은 뭐 키로당 그 4,000원, 5,000원 뭐 그레이드에 따라 차이는 많습니다. 상당히 고가에 그 팔리고 있는 그 정밀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아민 중에 대표적인 큐어링 에이전트 경화제를 이용해서 아민을 경화시키면 되게 이런 컨버전 프로파일, 에폭시 수지하고 이제 경화가 되면서 이런 컨버전 프로파일이 얻어지는데 경화에 따른 그 발열을 열량기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0도, 70도, 80도 이렇게 경화 온도를 올리면 경화가 빨리 가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촉매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경질 폼을 해중합해서 얻은 그 아민으로 해중합해서 얻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에폭시 수지를 경화시켰더니 이런 그 컨버전 프로파일이 얻어졌고요. 앞에와는 달리 자촉매 특성이 아니고 엔스 오더 리액션의 특성을 보이고 60, 70, 80 이런 그 온도에 따른 그 반응 속도의 차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들의 그 키네틱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플롯을 해봤고요. 다음. 거기서 얻어진 그 속도 상수가 아레니우스 플롯을 따른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거기서 확인을 해봤더니 반응 속도론적인 검토에서 이제 반응 차수는 거의 2인데 이제 그 폼의 특성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반응의 그 활성화 에너지가 대개 한 그 50에서 60kJ/몰인데 이런 특성은 기존의 그 아민 경화제를 이용해서 에폭시 수지를 그 경화시킬 때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발열이 그 마일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컨트롤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얻어진 그 경화 후에 에폭시 수지의 유리전이 온도와 유리전이 온도에 이제 역수로 플롯을 했습니다만 이제 활성수소 당량의 관계인데 그런 직선 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제 에폭시 수지가 가교된 망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가교점 사이의 분자량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 아민 그 해중합물의 활성수소 당량 값이 크면 클수록 TG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 TG의 역수가 Y축이 됩니다만은 그런 특성이 확인이 됐고 따라서 이런 아미노리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내열성을 조절하는데 이런 활성수소 당량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경화제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런 경화제나 접착제로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에 있어서 종종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화 후에 수축 등에 기인하는 잔류응력입니다. 그래서 그 잔류응력을 그럼 알룸 플레이트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혼합한 것을 코팅을 하고 잔류응력 때문에 변형이 오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잔류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이제 활성수소 당량이 크면 이렇게 잔류응력이 주는 걸 알 수가 있고 잔류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활성수소 당량을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코팅이나 접착제 쪽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수준은 이런 경향은 버진 그 아민 경화제를 쓴 경우보다 오히려 덜한 편이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다이나믹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앞에 저희가 조사한 그런 그 유리전이 온도 값의 경우 이제 열분석 그 DSC를 이용한 칼로리메타를 이용한 특성이었던 데 비해서 이건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변형을 주면서 동력학적인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났었습니다. 다음. 이들을 접착제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접착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앞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깨끗한 시스템을 가지고 먼저 좀 기본적인 걸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냉장고 재활용 가전제품 재활용 센터에서 얻은 경질 폼을 가지고 해중합을 해서 얻은 것들의 경우 다양하게 저희가 활성수소 당량가를 이렇게 그 변화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접착제로 알루미늄 시트에 대해서 랩 시어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시어 스트렝스로 나타낸 접착력이 약 15, 그러니까 15에서 한 20 정도 그 사이 값을 가지는데 기존의 버진 그 아민 경화제를 쓴 경우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경우가 약 18 정도 나오는데 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물론 이제 여기에 경화제로 사용한 것들은 해중합을 이제 파일럿 플랜트에서 저희 이제 참여 업체 뒤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중합을 한 뒤에 이것들을 다 여과를 시킨 것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폴리우레탄 같은 이런 축중합을 통해서 얻어진 폴리머들의 경우 비교적 마일드한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그 해중합을 시킴으로써 재활용품으로 이 화학 제품 원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에폭시 수지의 경화제로 적용하는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우레탄 폼을 제조하는데 첨가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경화제뿐만 아니라 어떤 바인더로서 또는 폼 첨가제로서 또는 아이조시아네이트 제조의 출발 물질로서도 또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바인더는 이런 트랙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팅제로서는 이제 바닥재 또는 이제 방수제 그다음에 폼 첨가 시에 이런 경질 폼 만들 때 다시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바인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연구는 앞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에 의해서 가능했고요. 연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제 참여 기업이 정우파인과 벤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 전종환 교수님이 같이 연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두 학생들이 이제 박사를 받고 취업을 했고 지금 아직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